추석에도 안 오고 내 칠순날에도 안 오고 그래. 너는 시댁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냐? 아프다더니 유럽 가서 샴페인이나 들이켰더라.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 조상님 앞 제사상에서 참다 못한 폭로가 터져나오자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칠순, 추석, 제사까지 끝내 숨겨진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영란 여사는 거울 앞에서 한복 저고리 끈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70세 칠순을 맞은 오늘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남을 돌보기만 했던 영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잔치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의 생과 사를 지켜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영란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그 강인함이 아직 남아 있었죠. 여보, 옷 잘 어울리네. 남편 이창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75세의 전직 철도 기관사인 창수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내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굵은 손가락으로 서툴게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애들이 다 온다고 했지? 창수가 물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랑 지연이는 벌써 음식점에서 준비하고 있고 수진이도 일찍 와서 도와준다고 했어. 도연이랑 세영이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최세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영란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세영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고 불안해 보였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 예약을 잡았거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영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거짓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 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며느리였죠. 무슨 일이야? 많이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요. 도연이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곳의 소음이었어요. 영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 다녀와서 전화해. 몸 조심해야 해.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나중에 따로 뵈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란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세영이가 몸이 안 좋다고 못 온대. 도연이도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영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 너머 소음이 계속 신경 쓰였죠.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도 꽃꽂이를 정리하며 어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영란을 안았습니다. 36세의 맞벌이 직장인인 지연은 늘 영란을 친엄마처럼 따랐어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큰형은 안 와요? 준호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영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영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하네. 병원에 간다고 했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43세의 수진은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잔치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영란은 아쉬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던 그녀에게는 가족이 전부였는데 첫째 아들 가족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런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뉘었을 때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앉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큰언니 SNS 봤어? 아니, 보지 마. 내가 지금 가서 직접 얘기할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정말 충격받을 수도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영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불안했어요. 수진아, 뭔지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칠순잔치 할 때 큰언니가 파리에 있었어. SNS에 사진 올렸어. 에펠탑 앞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영란의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내가 캡처해서 보낼게.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잠시 후 수진이 보낸 사진을 본 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세영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개시 시간은 오후 3시. 영란의 칠순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글귀였어요. 시댁은 멀리, 파리는 가까이.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죠. 영란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거짓말로 핑계대며 파리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니. 여보, 괜찮아? 창수가 급히 달려와 영란을 부축했습니다. 영란은 말할 수 없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그녀였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영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영의 웃는 얼굴과 그 조롱하는 듯한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대우라니. 박영란 여사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세영의 파리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괴롭혔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7시에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던 간호사 시절의 생체 리듬이 여전했죠.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몰래 흘린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영란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도 아내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장이나 보러 갈게. 영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영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걸었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세영의 SNS를 봤을까봐 두려웠어요. 시장 입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영란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영란아, 어제 칠순잔치 잘했어? 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김 여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못 왔다며? 영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응,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아, 그래. 김 여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제 나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혹시 며느리 SNS 계정 알아?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 뭔 소리야?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며느리 맞지? 우리 딸이 SNS 하다가 우연히 봤다는데 화면에는 어제 본 그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세영이 파리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조롱하는 듯한 글귀까지. 시댁은 멀리, 파리는 가까이라. 김 여사가 글을 읽어주는 순간 영란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거라며? 내 칠순잔치 하는 날 말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존경받던 자신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동정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이 참혹했습니다. 영란아, 괜찮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란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 아니야. 나는 몰랐어. 영란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이웃인 박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70대 초반의 박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죠. 어머, 영란 씨. 어제 칠순 축하드려요. 박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내가 들으니까. 김 여사가 박 아주머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둘 다 이미 세영의 SNS를 본 것이 분명했어요. 영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 생선가게 사장, 심지어 젊은 직장인들까지도 영란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분이 그분이야? 며느리가 칠순잔치 날 파리 여행 간. 쯧쯧, 요즘 며느리들 정말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면서? 참 뻔뻔하네. 영란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실제로 들린 말인지 자신의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두부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섰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유독 친절했어요. 평소보다 과도한 친절이었죠. 영란 씨, 어제 칠순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줬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란은 고개만 끄덕이고 두부값을 치렀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동정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니. 간호사로 일할 때는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아래층 아주머니도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영란을 바라봤어요. 칠순 축하드려요, 영란 씨.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장 보러 간 것도 있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창수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벌써 왔네? 장은? 못 봤어. 영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영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창수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냥 피곤해서. 영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창피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항상 당당했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괜찮아? 오늘 동네에서 무슨 일 없었어? 걱정돼. 영란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도 이런 창피한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영란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공원도 산책했을 텐데 오늘은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일이 동네 수치가 되었구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니. 그 순간 영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망과 상처를 넘어서 더 깊은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 여사의 칠순잔치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란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지냈어요. 장을 볼 때도 일찍 나가거나 늦게 나가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간혹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짓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란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추석만큼은 반드시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조상을 섬기는 마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함을 누구보다 중시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하지? 창수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해야지. 준호네하고 수진이는 온다고 했고. 영란은 말을 멈췄어요. 큰아들 도연과 세영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큰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도연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어색했습니다. 세영은 아예 연락이 없었죠. 추석 일주일 전 영란은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추석 제사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도 올 거지? 아, 어머니. 그게... 도연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어요. 세영이랑 상의해 봐야겠어요. 상해? 영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사가 상의할 일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영이가 요즘 좀 바빠서요. SNS 일도 하고 있고. 영란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SNS? 바로 그 SNS 때문에 자신이 동네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올 수 있으면 와. 영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밤 영란은 혼자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영란은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으면서 영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세영이 올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댈까? 추석 당일 아침 7시 영란의 예상대로 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세영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미안해하는 듯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영란은 전화를 받으면서
이미 각오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어제 밤부터 38도가 넘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영란은 침묵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아이의 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38도 정도는 해열제만 먹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니, 아직 안 갔어요. 지금 가려고요. 도연이도 아이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그래. 영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그럼 아이 잘 돌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따로 성묘하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란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분노도 실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 마음이 담담했죠. 창수가 다가왔어요. 또 못 온다고? 응. 아이가 아프다고 해. 즉, 창수가 혀를 찼습니다. 말수적은 남편도 이번에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준호와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진도 일찍 와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어요. 큰형은 안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 영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제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영란은 조상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모두 큰아들 가족의 부재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영란은 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수진아, 뭔지 말해봐. 엄마, 그냥 보여줘. 영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진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세영의 SNS가 열려 있었어요. 영란이 본 것은 세영이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골프웨어를 차려입고 골프클럽을 들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어요. 개시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바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글귀였어요. 추석 연휴 골프장은 역시 최고. 아이도 열이 내려서 다행히 나올 수 있었어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즐겨야죠.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제사에 못 온다고 해놓고 골프를 치러 간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이의 열이 내려서 나올 수 있었다는 말까지. 이게 뭐야?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와 지연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몰상식한. 창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말수 적던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칠순잔치 때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조상의 제사를 거짓말로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이 걱정스럽게 영란의 어깨를 만졌어요.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는 조상님께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영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기대, 가족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세영이 골프채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조상을 섬기며 살아온 영란에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성모독이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박영란 여사는 여전히 세영의 골프장 사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거짓말로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생 조상을 섬기며 살아온 영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밝고 친근했습니다. 마치 추석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영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응. 어머니, 아이 열은 다 떨어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영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영란은 골프장 사진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세영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부탁할 때 쓰는 그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영란은 벌써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요즘 도연이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애가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나중에는 어학 연수도 시켜야 하고. 영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세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애교스러워졌습니다. 영란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추석에 거짓말로 제사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간 며느리가 이제는 돈을 달라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영란이 차갑게 물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연이 승진하면 3천만 원. 영란은 깜짝 놀랐어요. 유럽 여행에 쓴 돈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다니. 세영아. 영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유럽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썼니? 전화 너머로 세영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게 골프도 비싸더라. 요즘 골프장 비용이 얼마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영어 유치원비가 없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영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세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변명을 늘어놨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도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 영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내 칠순잔치도 빠지고 제사도 빠지고 골프를 쳐야 하는 거야?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아이가 아파서. 세영아, 나도 바보 아니야. 영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SNS 다 봤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보고 파리에서 찍은 사진도 다 봤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세영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영란이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 70이 넘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연금도 나오시고 적금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영란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재산 상황까지 꿰뚫고 있다니. 그게 다 내가 쓰라고 모은 돈이야? 그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영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칠순잔치는 빠지고 유럽 여행을 가고
재산은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는 거야? 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세영아,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하거든.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래요. 3천만 원이 안 되면 1,000만 원이라도. 안 돼. 영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칠순잔치와 제사를 거짓말로 빠지고 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다니. 저녁에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큰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왜? 형수가 어머니한테 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당했다면서 화를 내던데. 영란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다고. 가족인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매정해? 영란이 어이없어 했어요. 저희는 형수 편을 들지 않을게요, 어머니. 형수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봤거든요. 영란은 작은 아들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적어도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연금도 나오시고 적금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칠순잔치도 빠지고 제사도 빠지면서 돈만은 받으려고 하는 그 뻔뻔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영에게 자신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구나. 시어머니로서의 존경이나 사랑은 전혀 없었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되는 관계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영란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는 자신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박영란 여사가 돈을 거절한 지 며칠 후 큰아들 도연의 집에서는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세영은 거실에서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따져대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게 말이 돼? 3천만 원도 안 주겠다고? 세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불평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어요. 세영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세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노후 걱정도 하시고. 노후? 세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간호사로 40년 일하시면서 모은 돈, 아버지 철도청 퇴직금, 연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우시잖아. 도연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세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그리고 말이야. 세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재산이 얼만데 지금부터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다 준호네로 넘어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현실이야. 세영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SNS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럽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건 콘텐츠를 위한 거라고. SNS에서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야. 도연은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영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는 시집도 안 갔으니까 어머니 재산의 절반은 받을 거잖아. 우리가 지금 잘못 보이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세영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다들 속으로는 생각하는 얘기인데. 준호네는 지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어? 지연이는 친딸처럼 굴고 우리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어요. 도연의 딸과 수진이 서로 친해서 자주 놀러 오곤 했거든요. 이모, 아이가 반가워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도연아. 세영이도.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세영의 목소리가 수진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튼 나는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어. 준호네하고 수진이가 다 해먹을 순 없잖아. 특히 수진이는 시집도 안 가서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니까 더 유리하고. 수진은 현관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어머니한테 잘해야 해. 명절 때도 꼬박꼬박 가고 용돈도 드리고. 세영아, 조용히 해. 수진이가 들을 수도 있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 어때? 어차피 수진이도 알고 있는 얘기잖아. 자기가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온 자신을 세영은 재산을 노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평생 희생을.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하다니. 수진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데리러 온 것도 있고 그냥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간호사로 40년간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참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자신의 것은 포기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특히 도연이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어머니가 밤근무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의 고생을 수지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그 모든 희생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다니. 심지어 자신마저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아가다니.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영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는 서러움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세영의 이중적인 행동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영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야겠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후 또 다른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박영란 여사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 창수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를 기리는 날이었거든요. 영란은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했어요. 추석 때 세영의 배신이 있었지만 조상에 대한 예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오겠지?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영란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2번이나 거짓말로 빠진 며느리가 이번에는 올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명으로 가득했어요. 아이 학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빠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영란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후 2시 제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지연 그리고 수진이 왔어요. 큰아들 도연도 혼자 와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형수는 어디 갔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도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이 때문에 못 온다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도연네 집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세영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했던 그 노골적인 말들이.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영란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며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모두 세영의 부재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계속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영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영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세영의 비밀 SNS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공개 계정과는 다른 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었어요. 그 화면에는 세영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찍은 셀카가 있었습니다. 게시 시간은 바로 1시간 전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글귀였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풀죠. 제사 음식 대신 프렌치 코스 요리가 훨씬 맛있어요. 아이 학원 핑계는 정말 유용해요. 영란이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와 지연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학원 핑계라고?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수진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 이것만이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전에 큰오빠네 집에 갔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 수진아. 도연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큰언니가 말했어. 엄마 재산을 지금부터 잘 보여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다 우리한테 넘어간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있다고. 연금에 적금까지.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도연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도연아, 내 아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상의 제사상 앞에서 이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영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 제사도 거짓말로 빠지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이 걱정스럽게 영란의 팔을 잡았어요. 영란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36세의 작은 며느리는 늘 자신을 친엄마처럼 대해줬어요.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와서 도와주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죠. 그리고 수진을 봤어요. 43세의 딸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진실을 폭로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늘 성실하고 온화했어요. 형이 못 온 자리를 대신해서라도 꼬박꼬박 제사에 참석했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영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제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정해졌구나. 영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사상 앞에서의 폭로가 있은 지 이틀 후 최세영이 갑자기 박영란 여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급하고 거칠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세영이에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하고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란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도연 오빠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영란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세영이 영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수진이가 들은 건 다 농담이었어요. 도연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농담으로 한 소리라고요. 영란은 차갑게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농담? 네, 정말 농담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SNS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쓰고. 세영이 급하게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일찍 퇴근한 것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 수진이 세영을 보고 놀랐어요. 세영이 벌떡 일어나 수진을 마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들은 건 정말 농담이었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소리 한 거라고. 농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재산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다 넘어간다고 한 게 농담이야? 그런 말 안 했어. 세영이 발끈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농담이야? 화면에는 세영의 비밀 SNS가 열려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그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풀죠. 제사 음식 대신 프렌치 코스 요리가 훨씬 맛있어요. 아이 학원 핑계는 정말 유용해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이것도 농담이야? 아이 학원 핑계가 유용하다는 것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세영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SNS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다 시어머니 제사를 거짓말로 빠져?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한테 나는 뭐야? 어머니는 소중한 시어머니세요. 정말? 영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럼 왜 내 칠순잔치에는 안 왔어? 정말 아팠어? 세영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그건 정말. 파리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영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회사 일이었어요. 콘텐츠 촬영 때문에. 추석 제사는? 아이가 정말 아팠어? 그때는 골프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 순간 세영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란과 수진이 놀라며 세영을 바라봤어요. 제가 왜 시댁 행사에 매번 가야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SNS 일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왜 시어머니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해요? 영란은 충격을 받았어요. 세영의 진짜 속마음을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어머니 재산 생각했어요. 저희도 살기 힘든데 나중에 유산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영이 자포자기하듯 말했어요. 수진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정말 뻔뻔하네. 그럼 왜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 연기? 세영이 비웃었어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예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매번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내가 한 거잖아.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란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의 진짜 모습을 본 지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었거든요. 알겠어. 영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 영란을 바라봤어요. 너 말이 맞아. 억지로 예의를 지킬 필요 없어. 영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내 걱정할 필요 없고. 세영의 얼굴이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야. 영란이 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내 진심을 충분히 보여줬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됐어. 영란이 손을 들어 세영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내 마음도 정해졌어. 세영은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영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영란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집에 가.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세영은 영란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영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란 여사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깊이 상처받은 적은 없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마음이 명확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란은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향하는 곳은 동네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아두었거든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김 법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유언장 작성건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한 채, 적금, 그리고 주식. 영란은 차근차근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간호사로 40년간 일하며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산 아파트, 그리고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럼 상속인은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김 법무사가 물었어요. 영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은 아들 이준호와 그 아내 한지연, 그리고 딸 이수진. 이 세 사람에게만 나눠주고 싶습니다. 큰아들 분은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영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큰아들 이도형과 그 아내 최세영은 완전히 제외해 주세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영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란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누구에게 뭘 남겨줄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들에게만 남겨주면 되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가 지연과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어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지연이 과일을 깎아드리며 물었어요. 응, 괜찮다. 영란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큰형 집에서는 연락 없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가 가끔 전화해. 영란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도연은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대화는 늘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영란은 준호와 지연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고마워. 늘 내 걱정해주고.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지연이 영란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영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딸보다 더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난번 일 이후 처음 걸어온 전화였거든요. 응. 영란이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혹시 법무사 사무소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란은 놀라지 않았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녀왔어. 혹시 유언장 때문에?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만큼 받는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세영아. 영란이 세영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야? 칠순잔치에 거짓말로 빠지고 제사에 거짓말로 빠지고 내 재산만 노리고 그게 내가 보여준 전부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영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너는 이미 내 진심을 충분히 보여줬고,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영란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영아, 나도 이제 75살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 칠순도 넘기고 여러 번 제사도 넘기고 언제까지? 세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영란이 계속했어요. 너는 변할 생각이 없어. 그냥 내 재산 때문에 착한 척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해.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시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영란은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찾아왔어요. 엄마, 큰언니한테서 전화 왔다면서요? 응, 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영란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이제 끝났어.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 달 후, 영란은 창문 너머로 피어나는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준호와 지연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수지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세영 때문에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린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후회 안 해? 창수가 물었어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이제야 결정했나 싶어. 창밖의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영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진짜 내 편과 함께 살리라. 거짓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평온하게 살리라. 해질녘 영란은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맛있는 반찬해서 갈게요. 건강하세요. 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우리 지연이. 그렇게 영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이요.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